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서 있는 그 땅 아래에는 수백 년의 비밀이 숨쉬고 있습니다. 런던의 번화한 거리 밑에는 로마 시대의 목욕탕이, 멕시코시티 지하에는 아즈텍 제국의 신전이, 토론토 아래에는 냉전 시대의 스파이 터널이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매일 걷는 도로 아래 불과 몇 미터만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지하 강이 흐르고 비밀 벙커가 숨어 있고 잊혀진 도시들이 시간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런던의 땅 속에 숨겨진 고대 로마의 흔적과 지하 유적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런던 지하 약 5m 깊이에는 놀라운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빌링스 게이트 로마 하우스와 목욕탕이죠. 1848년 건축업자들이 새 건물을 짓다가 우연히 발견한 이 유적은 2세기 로마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집은 템스 강을 내려다보는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변의 방어벽이 세워지면서 아름다운 전망을 잃게 되자 주인은 이곳을 목욕탕으로 개조했다고 추정됩니다. 이 복합 건물은 5세기 초까지 사용되었는데 로마인들이 브리튼을 떠나면서 런던 전체가 폐허로 변했죠. 놀라운 건 이 목욕탕이 1666년 런던 대화제와 2차 세계대전의 공습도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지하 8m 깊이로 내려가면 또 다른 비밀이 기다립니다. 바로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 유적이죠. 서기 70년에 지어진 이 원형극장은 대부분의 로마 원형극장과 달리 도시 내부에 위치했습니다. 2세기 초 재건을 거쳐 약 1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이곳에서는 검투사 경기, 동물 싸움, 공개 처형 같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떠난 뒤 원형극장은 버려졌고 건축 자재로 재활용되며 점차 사라졌습니다. 11세기가 되어서야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15세기에는 그 위에 길드홀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이 유적은 시티 아트 갤러리 아래에 보존되어 있으며 디지털 프로젝션을 통해 당시의 원형극장을 생생하게 복원하고 있죠. 런던에는 한때 수십 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플릿 강은 1827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목욕하던 맑은 강이었어요. 하지만 스미스필드의 정육점에서 동물 사체를 버리면서 오염되기 시작했고 결국 하수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타이번 강은 버킹엄 궁전 아래를 지나가는데 한때 연어 낚시로 유명했던 곳이죠. 타이번 낚시협회는 이 강을 복원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그러려면 버킹엄 궁전을 포함한 수십억 파운드 가치의 건물들을 철거해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에라 강은 타원형 크리켓 경기장 아래에 숨어 있는데 1950년대에 과도한 비로 하수구가 넘쳐 경기장을 침수시킨 적도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처칠은 지하 12m 깊이의 벙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비닛 전쟁실이라 불리는 이곳은 1938년에 건설이 시작되어 1939년 말에 개장했어요. 이곳에서 총 115번의 내각회의가 열렸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은 지도실과 내각실이었습니다. 처칠은 이곳을 방문하고 이곳이 내가 전쟁을 지휘할 방이라고 선언했죠. 대서양 전화실이라는 작은 방은 화장실로 위장되었는데 실제로는 처칠이 루즈벨트 대통령과 통화하던 최고 기밀 공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다음날 지도실에 불이 꺼지고 직원들은 사무실을 떠났어요. 이 벙커는 1984년에 박물관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런던 지하 20m 깊이에는 1859년에 설립된 뉴매틱 디스패치 회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공기압을 이용해 우편물을 지하 터널로 보내는 시스템을 운영했어요. 1863년에 시작된 이 시스템은 폭 11cm의 캡슐에 편지나 소포를 넣고 30마력 증기 엔진팬으로 밀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캡슐은 최대 3톤까지 실을 수 있었고 시속 60km로 이동했죠. 휴스턴 기차역과 에버쉘 스트리트 우체국 사이 약 500m 구간을 단 1분 만에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1874년에 우체국이 사용을 중단했고 1년 후 회사는 청산되었어요. 우체국 철도는 21m 깊이에서 1927년부터 2003년까지 운영되었습니다. 폭 61cm의 자동 전기 지하철도로 사람이 아닌 우편물만 운반하도록 설계되었죠. 18세기 중반 전성기에는 하루 400만 통의 우편물을 처리했어요. 시속 64km로 서쪽 패딩턴에서
동쪽 화이트 채플까지 10.5km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 우편물 양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로열 메일은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자동차보다 5배나 비싸다고 판단해 2003년에 폐쇄했어요. 2017년에 메일 레일 박물관으로 재개장하면서 관광객들이 미니 열차를 타고 역사 속을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1863년 1월 10일 세계 최초로 개통되었습니다. 패딩턴과 패링턴을 연결한 첫날 38,000명의 승객이 이용했어요. 이전에는 거의 1시간 반이 걸리던 거리를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초기에는 나무 마차를 증기 기관차가 끄는 방식이어서 터널에 연기가 가득 찼고 승객들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첫 해에 900만 명이 이용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1890년에는 최초의 전기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연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날 런던 지하철은 11개 노선 272개 역으로 확장되었고 매년 기차는 4,300만 마일을 이동하죠. 이는 태양까지 거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멕시코시티 지하 5m 깊이에는 3,000년 된 무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차풀테펙 공원 아래에서 발견된 이 무덤들은 역원뿔 모양으로 보틸론 또는 종무덤이라고 불립니다. 2023년 고고학자들은 이 무덤 중 5개에서 웅크린 자세의 인간 유해를 발견했어요. 총 12개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기원전 2500년부터 250년까지 지속된 고전 이전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가 담요처럼 이 무덤들을 덮어 3000년 이상 완벽하게 보존되었죠. 발굴 코디네이터 마리아 델로르데스 로페즈 카마초는 이 발견은 환상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템플로 마요르는 아즈텍의 신성한 복합단지로 지하 5m 깊이에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1978년 전기 케이블 작업 중 우연히 발견된 정교하게 조각된 돌은 참수된 여신 코요찰키의 모습이었어요. 이 발견을 계기로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고 아즈텍 제국의 심장부였던 테노치티틀란의 주요 사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원은 1407년부터 1440년 사이 이츠코아틀 치세에 처음 건설되었고 이후 통치자들이 계속 확장했어요. 1486년 아위촐의 통치 기간 동안 대규모 확장이 이루어졌죠. 정점에 달했을 때 템플로 마요르는 각 면이 365m에 달하는 거대한 복합단지의 중심이었고 최대 78개 구조물을 포함했습니다. 사원 자체는 높이 60m의 피라미드로 서쪽에 계단이 있고 꼭대기에는 전쟁의 신 위칠로포치틀리와 비의 신 틀랄록을 모신 쌍둥이 신전이 있었습니다. 춘분날에는 떠오르는 태양이 두 신전 사이를 지나가도록 동서축에 맞춰 정렬되어 있었어요. 1970년대 후반부터 발굴이 계속되면서 피라미드가 실제로는 각각 이전보다 작은 규모로 지어진 일련의 피라미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3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원시 플랫폼도 발견되었죠. 고고학자들은 약 4만 개의 유물을 발견했는데 흑요석 거울, 태평양 거북, 옥 가면 등 귀중한 물건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토론토 아래 약 3m 깊이에서는 700년 된 원주민 매장지가 발견되었습니다. 2024년 1월 공사 중 발견된 이 유적은 한때 이 땅에 살았던 휴런 웬다트 부족의 것이었어요. 1886년에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우아리 공동묘지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 최초의 전문 고고학자 데이비드 볼은 3,400개의 인간 유해와 함께 고대 도구, 도자기를 발굴했죠.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거의 5,000년 된 선봉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이런 발견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는데 법의학 인류학자 그렉 올스는 지난 4개월 동안 5번째 원주민 매장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어요. 토론토 지하 3에서 미터 깊이에는 패스라고 불리는 지하 보행자 통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총 약 30km에 달하는 이 터널은 70개 이상의 사무실 타워를 연결하죠. 기네스북에 세계 최대 지하 쇼핑 단지로 등재된 이곳은 약 37제곱미터의 소매 공간을 자랑합니다. 매일 약 20만 명이 이곳을 지나가며 1,200개의 상점, 레스토랑, 미용실을 이용해요. 패스에는 재미있는 이스터 에글도 있는데 이튼 센터와 베이역을 연결하는 나선형 산책로는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샤 플라자의 벽 정원은 밤이 되면 조명이 어두워지며 자연 환경을 모방하죠. 카사 로마는 20세기 초 헨리 펠라트경이 지은 네오고딕 양식의 성으로
지하 7m에 240m 길이의 터널이 있습니다. 이 터널은 주요 성 건물과 마구간을 연결하는데 한때 말들이 안전하게 이동하던 통로였어요. 펠라트 경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성을 떠난 후 이 터널은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문객들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감촉을 느꼈다거나 그림자가 미끄러지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죠. 오늘날 카사 로마 터널은 가이드 투어로 개방되어 있지만 여전히 으스스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레이크쇼어 정신병원 아래에는 더욱 어두운 터널이 숨어 있습니다. 1889년 설립된 이 병원은 코티지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덜 암울한 느낌을 주려 했어요. 환자들은 건물을 짓고 정원을 돌보고 터널 시스템을 파는 등 생산적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이 터널은 겨울철에도 물품과 환자를 쉽게 이동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병원이 1979년 문을 닫은 후 터널에는 유령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험버 칼리지가 캠퍼스로 개조했지만 터널의 섬뜩한 명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낮고 습한 좁은 복도, 희미한 조명,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침대들이 방문객들을 압도합니다. 베를린 지하 23피트 깊이에는 2차 세계대전 시대의 폭탄 대피소가 있습니다. 1941년에 건설된 이 벙커는 연합군의 공습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금속 침대, 환기 시스템, 화장실, 물 공급 시설을 갖추고 있었지만 2일 이상 머무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공기 여과 시스템은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오일 필터를 통해 방사성 먼지를 제거했고 화학 공격 시에는 숯 필터가 활성화되었죠. 상황이 절박해지면 밀폐된 문이 쾅 닫히며 대피소를 봉쇄하는데 그 후에는 저장된 산소 탱크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2000년대에 이 벙커는 체험형 냉전 박물관으로 변신했어요. 베를린 지하철은 1902년 개통되어 독일 최초의 지하철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약 80%가 지하로 운행되지만 첫 구간은 지상과 고가도로에 건설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터널과 역이 폭탄 대피소로 개조되었습니다. 가주넨 플라젠 옵서바토리 역 아래에는 4개의 대형 방공호가 건설되어 수천 명을 수용했죠. 전쟁 후 베를린이 동서로 분단되면서 지하철도 분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서쪽에서 시작된 일부 노선이 동베를린 지역을 통과했는데 동쪽 지역의 역들은 폐쇄되고 조명이 꺼진 채 유령역이 되었어요. 이 가이스터 반호프들은 분단된 도시에 잊을 수 없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에는 더욱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하 23피트 깊이에는 1970년대 건설된 핵 대피소가 있어요. 이곳은 핵 공격 발생 시 최대 14일간 보호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이 이후에는 전기와 공기 공급이 중단될 예정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통신 시스템인데 전화 통화는 지정된 운영자를 통해 수동으로 연결되었죠. 현재 이 벙커는 체험형 냉전 박물관으로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옛 군사 장비를 만지고 경고 사이렌을 들으며 화학무기 훈련 샘플의 냄새까지 맡아볼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주립대학교 지하에는 2층 규모의 지하 복합단지가 숨어 있습니다. 1953년 건설된 이 시설은 1층이 폭탄 보호소, 2층이 통신 터널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문에 따르면 대학과 지하철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하에 오래된 계단이 그곳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는 거대한 침수된 갱도가 깊은 지하로 뻗어 있죠. 복도를 따라가면 잠수함 해치만큼 무거운 밀폐된 문들을 지나게 되는데 그 너머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비디오 게임을 연상시키는 텅 빈 복도가 펼쳐집니다. 마지막에는 두꺼운 금속 장벽 뒤에 카메라가 있는 방이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극저온실이라고 추측해요. 베이징 지하 8에서 18m 깊이에는 진짜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마오쩌둥의 명령으로 건설된 이 시설은 소련과의 핵전쟁에 대비한 것이었어요. 총 면적 85제곱킬로미터로 워싱턴 DC 절반 크기에 해당합니다. 당시 베이징 전체 인구 600만 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수십만 명만 보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 지하 도시에는 생활공간, 병원, 학교, 레스토랑, 극장, 공장, 공지역, 심지어 롤러스케이트장까지 있었습니다. 70개의 시추공이 비상시 물을 공급했고
2300개의 환기 샤프트가 공기를 순환시켰죠. 냉전이 끝난 후 지하 도시의 많은 부분이 상업 용도로 전환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베이징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터널은 저가 호텔, 쇼핑센터, 시장으로 변모했어요. 일부 지역은 갤러리, 체육관, 콘서트 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베이징 당국이 핵 대피소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 노동자와 학생들이 여전히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원자실이라 불리는 이 공간들은 비좁고 습하며 통풍이 잘 안 되는 열악한 환경이지만 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베이징에는 100만 명이 지하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 지하철은 1965년 건설을 시작해 1969년 개통되었습니다. 중국 본토 최초의 지하철이자 동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오래된 시스템이죠. 하지만 놀라운 성장은 최근 20년간 이루어졌어요. 2002년까지 단 2노선이었던 것이 현재 27개 노선 490개 역으로 확장되어 836km를 커버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역은 공원 빈곤역으로 지하 84m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긴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을 자랑하죠. 매일 평균 1,050만 명이 이용하며 2019년 10월 12일에는 하루 1,375만 명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대도시들이 품고 있는 지하 세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땅 아래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고 인류의 야망과 두려움, 창의성과 절망이 모두 새겨져 있죠. 로마 시대의 목욕탕에서 냉전 시대의 벙커까지, 아즈텍의 신전에서 현대의 지하철까지 지하는 단순히 망각된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박물관이 되어 역사를 증언하고 어떤 곳에서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집이 되어 현재를 담고 있어요. 지하 세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다음에 거리를 걸을 때 잠시 멈춰 발밑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는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을 테니까요.